이번 시간에는 3회 기출보고 문제 3입니다. 1번 표본조사에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면접 오류 근원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세 가지씩 쓰시오. 그럼 첫 번째보다 면접원 자체 우리 조사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두 번째는 면접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원, 두 번째는 면접 진행 과정. 1번 쓰고 면접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보다 조사원의 어떤 태도나 성격이나 말투 등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인상이나 복장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면접원의 질문 형태, 어떻게 질문을 구성하는 거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향이나 지적 수준, 어떤 면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면접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보다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주관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한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째, 면접 진행 과정을 잘 하고 나서 기입을 잘못하면 그건 또 안 좋은 경우죠. 기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면접원의 질문 순서, 부적절한 어구 사용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원의 질문 순서를 일정하게 해야지 왔다 갔다 질문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어구를 사용해야지 부적절한 언어를 막 사용하면 그에 따른 또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2번 확률 표본 추출. 우리가 확률 나오면 눈을 크게 떠야 된다. 확률 표본 추출 해당하는 표집 방법 네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과정을 설명하시오. 처음에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 종류가 뭐가 있다 언급을 하시고 단수 무작위 있고 체계적, 층화, 집납 등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수 무작위 추출부터 보시면 모집단의 전체 구성 요소를 파악한 다음 개별 요소에 대해 일련 번호 부여, 난수표 이용하여 필요한 수의 표본을 어떻게 한다? 무작위, 키워드죠. 무작위, 난수표 이용, 개별 요소에 일련 번호 부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수 무작위는 뭐다? 로또에 공, 부여가 막 돼 있죠. 여기서 계속 뽑는 거죠. 그래서 난수표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의 표본을 무작위 계속 추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체계적 표집 쓰고 추출 과정. 체계적은 뭐다? 모집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순서, 중요합니다. 키워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된 목록에서 K번째 구성 요소를 추출.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모집단 수를 뭘로 나눈다? 표본수로 나눠야 됩니다. 표본수로 나눌 때 표집 간격이 나오는 겁니다. 표집 간격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표집 간격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요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러면 계속 5 플러스 계속 더하는 거죠. 15, 25 이렇게 계속 더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집단의 총수에 대한 요구되는 모집단 총수의 표본수를 나누어서 표집 간격을 구하는 거죠. 첫 번째 요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최초의 그 표본으로 삼은 거를 일정한 표집 간격 더하는 거죠. 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집 간격에 의해 표본을 추출한다. 여기까지 적으시면 모범 답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표집 간격. 층화 표집의 네 번째, 층화 표집의 표본 추출 과정, 층화 표집. 모집단을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몇 개의 층으로 나눈 후
몇 개의 층이 뭐죠? 층으로 나눌 때는 연령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학년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성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층으로 나눈 후 각 층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단수 무작위 추출한다. 뭐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좋죠. 그래서 A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적으시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집단 내는 동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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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질이죠. 집단 간에는 이질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런 요소들도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날 때.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중복되지 않도록 몇 개의 층으로 연령이나 학년이나 성별로 나눈 후 각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추출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째, 군집, 집락이죠. 집락은 모집단을 여러 가지 모집단을 어떻게 한다? 키워드가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군집, 집락으로 구분한 후 여러 개 이질적입니다. 동질적이 아니고 이질적인 구성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군집 또는 집락으로 구분한 후 군집을 표 단위로 하여 무작위로 몇 개의 군집을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으로 추출된 군집에 대해 그 구성요소를 전수조사나 표본조사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또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 비확률, 표집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확률, 특징, 과정 계속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3번 또 체계적 또 나오죠. 바로 개념과 장단점 3가지 서술하시오. 체계적 개통 눈 크게 뜨고 체계적 표집의 개념 개통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담은 명부로 표집틀을 하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 표본을 추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모집단 목록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모집 단수를 뭘로 나눈다? 표본수로 나눕니다. 표본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더 점수 획득하는 데 좋습니다. 전체 모집 단수를 표본수로 나눈 후 어떻게 하죠? 뭐를 설정합니까? 뭐가 나오죠? 표집 간격이 나옵니다. 간격. 표집 간격을 K라고 많이 하죠. 표집 간격을 K로 설정한 후 첫 번째 요소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후부터는 K번째 요소를 표본으로 추출한다. 그렇게 쓰면 일단은 개념에선 충분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과정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다? 핵심 문제, 문제편이죠. 문제편에 보면 42쪽에 보면 체계적 개통 표집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 봐도 이런 식으로 개통 표집이 이루어지는구나. 거기 있는 내용만 생각 안 날 때 적으셔도 됩니다. 장점은 뭐냐? 체계적 단순 무작위 표집에 비해 어떻다? 시간이 덜 소요됩니다. 단순 무작위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로또 공을 생각하시면 되죠. 로또에서 계속 할 때마다 뽑아야 된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 무작위에 비해 시간이 덜 소요된다. 단순 무작위도 사용할 수 있다. 장점입니다. 두 번째, 모집단 전체에 걸쳐 비교적 공평하게 표본이 추출되므로 모집단을 보다 어떻게 잘 대표하겠죠. 아무래도 보다 잘 대표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죠. 세 번째, 비전문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행이 용이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자, 이 예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 조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선거하고 나오는 사람들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번째를 구하잖아요. 표직 간격을 구한 걸 가지고, 자, 조사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조사원을 시켜가지고, 자, 나오는 사람 5번째 나올 때마다 조사를 해. 그러면 5번째, 15번째 계속 나올 때마다 5번째 나오는 사람을 조사를 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용이하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문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선거구에서 많이 쓰이는 표본 추출 방법은 체계적이다. 그 문제가 나오죠. 출구 조사 시 사용하는 문제가 나온다. 현장 조사가 쉬운 편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있는가? 1번 모집단 비열에 일정한 주기성이 있는 경우 중요하죠. 문제에서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문제에서 주기성이 있는 경우 표본을 편중되죠. 표본이 편중된 추출할 위험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온다. 중의성이 있는 경우 뽑았는데 계속 뽑았더니 앞자리에 있는 사람만 계속 뽑은 거죠. 골고루 뽑진 않아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그 부분만 계속 뽑다 보면 편중될 확률이 많다. 반대로 주기성이 없는 경우는 골고루 반영될 확률이 많다. 중요합니다. 개통 표집 나오면 표집 간격, 주기성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단위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어떤 모집단을 전체적인 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단위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층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 세 번째,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또는 측정 대상에 어떤 요소가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측정 결과가 일정하게 모두 높거나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보다 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기성이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기성이 있다는 것은 일정한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 연관해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4번 설문지 점검 단계 중 사전검사 많이 합니다. 사전검사를 하는 이유 아셔야 되고, 응답자들로부터 기대했던 응답에 분산을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에 설문지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방법을 설명하시오. 우리가 사전검사는 본 조사에 앞서서 똑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설문지 초안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거죠. 사전검사는 작성된 설문지 초안을 이용하여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설문지 초안이나 과정상의 문제를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이죠. 모범 답안을 보면 만약에 일관성이 없다, 답안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질문을 비슷한 항목으로 묶어 질문한다. 두 번째, 한쪽으로 치우친 답이 나오는 경우 계속 똑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수정한다? 중립적인 단어 사용과 편향된 용어 사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응답 내용이 모른다 나오면 응답 표시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 질문 자체가 애매해서 그런 건지 검토해서 질문을 수정한다. 또 어렵지 않습니다. 5번 관찰법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과 장단점. 관찰법은 어렵지 않죠.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상태를 즉시 포착할 수 있다. 두 번째, 행위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부족한 대상자, 어린이, 특히 어린이 유용하죠. 행위 감정을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 어린이에게 유용하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 언어와 문자 제약 때문에 측정하기 어려운 비언어적 치료죠. 언어를 말을 못하는 제약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보고서 수집 방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비언어적 치료 수집 효과적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유용, 현장에서 즉시 포착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연구 환경 확보 용이. 또 뭐 있죠? 장점으로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관찰을 하는 거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관찰만 하기 때문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면접을 거부할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단점, 당연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또 뭐 있죠? 조사 반응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4번, 행동하고자 하는 행동이 현장에서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오래 기다려야 되죠. 관찰은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관찰 대상자로부터 관찰된 언어나 행동, 사고 방식 등을 정리하고 코딩에 따른 자료 처리가 어렵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6번,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이것도 잘 나옵니다. 중요하다. 대설명하고 각각의 사례 두 가지를 제시. 아까 위에 두 가지씩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자신 있는 거 두 가지 쓰거나 보통 한 세네 가지 외우고 계셨다가 보통 두 가지도 나오지만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쓰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보통 한 세네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시험장 가시는 게 더 좋다. 1번 질적 자료. 원칙적으로 질적 자료는 숫자로 표시될 수 없는 자료다.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는 거죠. 확인할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한 자료이다. 추가로 쓰시면 주로 주목 척도나 서열 척도에 의해 수집된다. 명목이나 서열 척도에 질적 자료는 쓰인다. 그렇게까지 쓰시면 됩니다. 예로는 성별, 종교, 혈액형, 축구선수 등번호 이렇게 쓰시면 되죠. 두 가지 이상 쓰셔도 됩니다. 자신있게 두 가지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양적 자료는 뭐다? 자료의 크기나 양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 주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에 의해 수집된다. 여기까지 쓰셔도 됩니다. 예로는 신장, 체중, 소득, 회사 근무 연수, 졸업생 수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충분히 나오면 맞힐 수 있는, 자신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또 층화 표본 추출 나왔습니다. 오늘은 확률 표본 추출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요. 확률 층화 표본 추출 방법, 장단점을 각각 두 가지, 장점과 단점 나눠서 쓰시면 되죠. 자, 장점은 뭐다? 모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 요인을 골고루 포함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층화가 어떻다? 연령이나 성별로 잘 이루어지면입니다. 잘 이루어지면 단순 무작이나 체계적 표집보다 불필요한 자료의 분산이 줄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적은 표본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키워드죠. 층화가 잘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자료의 분산이 줄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적은 표본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세 번째, 집단간입니다.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무작위 표집보다 정확하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무작위보다 정확하게 모집단을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네 번째, 동질적 대상은 표본의 수를 줄이더라도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동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표본 수를 줄여도 됩니다. 이질이면 안 되고, 동질적 대상은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각 층화된 부분 집단의 특성을 알고 있죠. 층화된 부분 집단 1학년, 2학년, 3학년 특성을 알고 있으므로 이들을 비교할 수 있다. 두 가지 쓰지만 여기까지 알고 계셨다가 생각나시는 걸 두 가지 쓰시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있나? 그럼 단점, 모집단에 대한 지식과 모집단의 각 층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모집단의 층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 키워드. 2번, 두 번째, 발생률이 낮은 경우 표본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층화가 잘못되면 또 복잡하거나 그러면 뭐다? 오차가 커진다. 층화가 잘못되죠. 복잡한 경우 표본 오차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장점, 단점, 층화 표집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A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틀을 생각하고 집단 내는 동질이고 집단 간은 이질이다. 항상 그거는 같이 세트로 우리가 머릿속 이미지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는 거를 정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풀어 쓰시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8번 인과관계의 개념과 성립하기 위한 조건 3가지. 인과관계 개념이죠. 그리고 성립하기 위한 조건 3가지. 인과관계의 개념은 뭐다? 특정 현상이 야기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두 변수 x, y 중 x 변화가 y의 변화를 생산해낼 경우 x와 y의 관계를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원인과 결과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다. 성립조건이 중요하죠. 또 성립조건은 뭐다? 항상 어떻게 된다? 같이 움직이게 된다. 공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성립하려면 공변관계가 성립, 같이 함께 항상 움직여야 된다.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선행성,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뭐다? 원인이 항상 앞서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결과가 먼저 일어나면 안 된다.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된다. 키워드죠. 세 번째, 비허위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제3의 변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비허위적 관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 원과 결과. 어렵지 않죠? 우편조사 시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 3가지. 우리가 우편으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다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적죠. 귀찮아서 안 보내고, 원인, 내가 왜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해줄 때 더 답장이 많이 오고 응답률이 높더라. 어떤 부분이더라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미리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는 거죠. 이거 가니까 조사에 좀 응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어떻게 한다? 예고를 한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제발 좀 답해 주세요. 하고서 응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강조한다. 세 번째, 이타적 동기에 호소하는 등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우리가 응답을 또 잘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아무도 모르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런 말까지 덧붙여서 해주면 응답률을 높이겠죠.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강조한다. 또 다섯 번째 어떻게 하죠? 복잡하게 막 써놓으면 응답 안 옵니다. 그냥 버리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한다. 문항의 간격이나 종이의 색, 표지의 설명, 유형 등을 매력적으로 좀 잘 눈에 띄게 잘 쓸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한다. 키워드. 질문지에 반송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다. 방법을 간단히. 질문지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서면이나 전화로 협조를 구한다. 전화 등으로 협조를 구한다. 자, 이거 조사해주면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의 단체 성격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응답률이 높아지더라. 많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3가지 정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5가지 이상 나올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5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10번 잘 나옵니다.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 생태는 뭐다 그랬다? 생태 집단에서 개인주의적 오류는 뭐다? 개인에서 시작해서 집단을 알고 계시면 되죠. 선거구 A 주민들이 선거구 B 주민들보다 주민 나왔습니다. 주민들 집합 나왔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선거구 A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한 사람 개인이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추론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집단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 한 사람 개인으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집단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 답안으로는 어떻게 한다? 선거구 A나 B를 근거로 집단을 어떻게 했다? 집단의 지지율을 근거로 한 사람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개인에 적용했다. 집단 지지율을 개인에 적용함으로써 분석 단위의 오류인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조사자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분석 단위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또 다른 예로는 개인주의적 오류가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회 기출보고 문제 1번 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뢰구간 접근법의 개념과 그 절차를 5단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쓰시오. 쉽지는 않죠, 문제가.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뢰구간 접근법이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뢰구간 접근법은 결국은 뭐다? 표본의 크기를 알기 위한, 답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죠. 결국은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겁니다. 신뢰구간 접근법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지지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내에서 선거 지지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95%의 확률로 맞히고 싶다. 이럴 때
신뢰 구간 접근법을 쓰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내에서 95% 확률로 맞히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다? 허용 오차입니다. 허용 오차. 두 번째로 신뢰 수준. 세 번째로 모집단의 분산. 요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막연하게도 풀려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공식을 생각하고 이미지로 우리가 풀어나와서 쓰자. 그래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억지로 문장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허용오차를 옛날에 봤듯이 E는 루트 n분의 Z 곱하기 시그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을 결국은 표본의 크기이기 때문에 n을 구하는 겁니다. n. 그럼 루트가 날라가죠. 제곱을 해주니까. 그래서 2제곱 Z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요 공식을 생각하면서 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오차죠. 오차. 그래서 오차의 한계를 결정한다. 첫 번째. 오차의 양을 결정하고 두 번째 신뢰 수준입니다. 신뢰 수준이죠.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요 공식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 수준을 결정하면 만약에 95%다 그러면 신뢰 개수가 나오죠. 그럼 신뢰 개수를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분산. 표본 오차보다는 표준 편차나 분산을 추정한다. 분산하면 되죠. 분산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분산이죠. 분산. 마지막에 표본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생각이 안 날 때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자. 이미지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이라고 쓸 때는 뭐다?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하는 정확도 정도를 결정해서 그에 따라 적정 표본의 크기를 산정하는 거다. 적정 표본의 크기 산정, 키워드죠. 결국은 우리가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표본 크기를 산정하는 거다. 그래서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안 날 때는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표본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랑 공식을 이용해서 허용오차 결정, 신뢰도 수준, 신뢰계수, 그 다음에 분산을 추정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 저번에도 그 앞에서도 문제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빼시고 삭제. 2번 자료 수집 방법 중 투사법 잘 나옵니다. 투사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투사법의 종류가 로르샤흐 잉크 반전 검사 먼저 쓰시고 요거는 뭐다? 잉크 방울을 종이에 떨어뜨리고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어떤 모형이 생깁니다. 나비 모양이 생기고 어떤 무엇으로 보입니까? 무엇으로 보이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무의식적 사고나 감정이나 그런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죠. 잉크 종이에 떨어뜨리고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어떤 모양이 대칭적인 모양이 생기는데 그 모형을 피험자가 부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무의식을 보는 방법이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 통각 검사는 뭐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근거하는 인물과 상황이 이 사이에다 이거 놓으시면 되죠. 근거하여 인물과 상황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성의 내용을 상상력을 통해 그림을 맞히는 거죠. 주제 통각 검사, 인물과 상황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 연상 검사. 단어 연상 검사는 우리가 분석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분석 심리학. 특정 단어를 제시해서 떠오르는 그 그림 연상 내용을 적게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반응을 본다. 특정 단어를 제시하고 떠오르는 연상을 내용을 적게 하는 심리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심리적인 반응이다. 세 가지를 쓰고 또 생각이 잘 안 났을 때는 우리가 4가지 정도까지 알고 계시다가 나머지 3개를 또 쓰시면 되겠죠. 자신 있는 걸로. 그림 좌절 검사는 뭐냐? 만화를 그려주고 총 24개의 만화로 된 그림으로 구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생각하냐? 그렇게 빈칸을 채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 좌절 검사다. 우리가 당황스럽거나 좌절스러운 말을 했을 때 당신의 반응을 적어보시오. 빈칸을 치고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질적 연구 방법. 이거 중요하죠. 우리 객관식 문제도 많이 나온다. 1차 시험에도 질적 연구 방법 3가지 쓰고 자신 있는 거 3가지 쓰시면 되죠. 문화기술지 집단의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각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을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해석학 연구는 뭐다? 연구자가 사람들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 현상학적 연구, 다 질적 연구입니다. 현상학적 연구, 연구자가 참여자를 묘사함으로써 현상에 관한 인간의 경험을 본질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뒤에 현상에 관한 인간의 경험적인 본질을 확인한다.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거이론 중요하죠. 개축선, 근거이론. 상상적 상호작용론에서 파생된 연구 방법으로 인간이 실제로 하는 모습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래서 중요하다. 근거이론.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건, 행동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어떤 특정 사례를 연구하는 방법이죠. 3가지 생각나는 거 자신있게 기억나는 거를 3가지 쓰시면 됩니다. 4번 실험의 핵심 요소 중 2가지를 쓰시오. 실험이죠. 실험에 뭐가 필요하다? 실험 대상에 제일 중요하죠. 무작위, 독립변수, 조작, 외생변수를 통제. 변수 간 인과관계를 도출한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실험 대상이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 배분해서 실험 처치 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상태를 동일하게 설정한다. 결국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무작위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
실험과 통제 집단 상태를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변수를 조작해야 되죠. 독립변수를 어떻게 한다?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당연히 종속변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죠.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관찰. 마지막 세 번째, 외생변수가 통제되어야 되는 거죠.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를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 세 가지 필기시험에도 잘 나오는 실험의 핵심 요소다. 5번 관찰법의 유형인 체계적 관찰, 비체계적 관찰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계적은 뭐죠? 관찰자가 상황에 개입하지 않죠. 최소한은 개입하면서 사전계획 절차에 따라 관찰 조건을 표준화한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 좀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 관찰하기 전에 관찰할 대상이나 내용, 장소,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표준화된 관찰 방법이다. 실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이다. 관찰 방법이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체계적 룰이 있는 거죠. 틀이 있는 거고. 당연히 반대로 비체계적은 보다 유연하겠죠. 관찰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찰한다. 이렇게 써도 되죠. 관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관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관찰하고 기록한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개통 표본 추출 방법은 앞에 문제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되죠. 눈을 크게 뜬다. 확률 표본 추출 나오면 7번 척도 구성의 통계적 기법 4가지를 쓰시오. 쓰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통계적 기법이 뭐냐? 척도 구성에 있어서 첫 번째, 개별 문항과 척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척도 구성. 자, 상관 분석을 통한 것이 뭐다? 상관관계가 너무 낮은 문항은 우리가 삭제를 한다. 낮은 문항은 삭제를 한다. 두 번째, 요인 분석 통한 척도를 구성한다. 요인 분석, 문항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것이 좋다. 통계적 기법으로 이런 방법이 또 있죠. 세 번째, 회귀 분석 통한 척도 구성. 회귀 분석은 뭐다? 특정 문항이 전체 척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파악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런 뜻이죠. 회귀 분석. 네 번째, 반분법. 반분법은 뭐다? 척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얼마나 그 나눈 부분들이 일치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반분법. 다섯 번째, 기준 변수죠. 관계 분석을 통한 척도 구성. 이미 검증된 외부의 기준이죠. 외부의 기준 준거가 되는 변수와 비교를 해서 척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본다. 기준 변수와 분석을 통한 척도 구성. 이 뜻도 개별 문항마다 이렇게 풀어서 썼으니까 그것을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쓰시오 했으니까 그 4가지 방법만 쓰시면 된다.
속도 구성의 통제 기법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8번 자료 수집 중 우편조사 장단점. 우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장단점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우편조사는 뭐다? 장점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대상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소만 알면 어떤 지역이든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조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조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당연히 우편으로 하니까 익명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신을 줄 수 있다. 장점이죠. 단점으로는 뭐가 있다? 응답률이나 회수율이 낮다. 뭔가 추가적인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잘 회신이 안 옵니다. 귀찮아서 안 가죠. 그래서 회수율이 낮다. 두 번째 뭐냐? 면접원이나 질문자가 따로 없으므로 질문 내용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당연한 거죠. 조사 응답 내용이 모호한 경우 응답자에 대해서 해명의 기회가 없다, 물어볼 수 없는 거죠. 면접은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 우편조사는 당연히 응답자에 대한 해명의 기회가 없다. 네 번째, 질문지 발송한 다음에 회수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그래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무자격자의 응답에 대한 통제, 주의 환경, 응답 시기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누가 대신 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통제가 안 되는 거다. 통제가 어렵다. 응답에 대한 통제, 주의 환경이나 응답 시기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래서 장단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번 서울의 모모 주간의 모모 연구기관이 주식회사 에듀일의 모모 부서의 직원들의 이동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지 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사항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설문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조사 기관 알려줘야 되죠. 조사 목적,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응답 이유, 비밀 보장 이렇게 핵심 사항을 쓰는 것이 좋다. 설문지 표시에 조사 기관이 어떤 우리 조사 기관이다 알려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죠? 공신력이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알려줌으로써 신뢰를 준다. 공신력 확보. 두 번째, 조사 목적. 조사를 왜 실시하는지, 이 결과 어디에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응답자들의 어떻게 한다? 이해를 돕는다. 본조사의 중요성과 목적을 강조하고 이 조사가 어디에 쓰이는지 강조한다. 조사가 어디에 쓰이는지 강조한다. 세 번째, 조사 대상. 모집단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을 밝히는 게 좋죠. 조사 대상을 밝힌다. 네 번째, 응답 이유. 설문지 표시에 응답했을 경우 왜 응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밀 보장, 당연하죠.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됨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중요한 이유. 그래서 9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설문지 표지에 들어갈 핵심 사항 반드시 외워두시고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10번 기본적인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각 2가지 예. 이것도 자주 나온다. 굉장히 자주 나오죠. 명서등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첫 번째 명목, 측정 대상을
유사성과 상위성에 분류하고 구분된 각 집단 또는 카테고리에 집단 또는 카테고리에 숫자나 부호, 명칭을 부여하는 것. 종류는 성별, 종교, 혈액형, 축구소속 등 번호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죠. 그다음에 서열, 측정 대상을 분류할 뿐만 아니라 대상의 특수성이나 속성에 따라 각 측정 대상에 상대적인 숫자나 서열을 부여한다. 측정 대상을 분류할 뿐만 아니라 대상의 특수성이나 속성에 따라 상대적인 순서나 서열을 부여한다. 이렇게 쓰시면 좋죠. 예로는 뭐다? 선호도, 사회계층, 상중하 이렇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뭐 선호도 했을 때 아주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회계층은 상중하, 학급 속자는 뭐 1등, 2등 뭐 이렇게 서열을 적어주는 것이 좋죠. 예를 들 때. 그래서 서열, 등간, 측정 대상을 분류하고 각 측정 대상의 순서나 다 계속 포함되는 거죠. 앞에가 분류하고 측정 대상의 순서나 서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서열 간 뭐죠? 제일 중요하죠. 간격이 일정하도록 크기의 정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지능지수 두 가지 적고 또 생각나는 거 수학능력 시험 점수 이렇게 세 가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 서열 간 간격이 일정하도록 크기의 정도를 제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의미 0점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 측정 대상을 분류하고 순서나 서열을 결정하며 서열 간의 일정한 간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계속 포함이죠. 명목부터 뿐만 아니라 절대 0점, 그죠? 절대 0점을 가짐으로써 비율을 결정한다. 예로는 뭐 신장, 체중, 소득, 뭐 근무 연수 되게 많죠. 여기서 자기가 생각나는 거 한 5가지 정도 3가지에서 5가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3가지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에도 1차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이 2가지가 가장 헷갈리죠. 그래서 확실하게 명서 등비, 뜻, 종류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